2022년 2월 17일 한국뉴스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최대치가 경신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10만 명대 진입이 현실화됐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총 9만 4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5만 7,175명을 기록한 전날 대비 하루 만에 3만 3,268명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날 오후 9시 기준으로 이미 9만 22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돼 17일 0시 기준 10만 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지난달 셋째 주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단위로 2배로 늘어나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만 명대에 진입한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2만 명대에 진입했다. 그로부터 한 주 후인 9일에는 첫 4만 명대에 진입했으며 이날 역시 전주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더블링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더블링 양상이 계속될 시 다음 주부터는 수십만 명대로도 치솟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7일 다음 주 신규 확진자가 13만에서 많게는 17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확진자 급증에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14일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증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 감염 비율도 다시 느는 추세다. 쇼트트랙 초반 경기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던 중국이 편파 판정 논란 후 단 한 개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녀 경기 일정이 16일 모두 끝났다.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따내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안현수, 러시아명 빅토르안 등 한국 출신 지도자를 대거 영입한 개최국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챙겼다. 메달 수는 비슷하지만 흐름은 정반대였다. 한국은 대회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탔지만 중국은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개막 초반만 해도 중국이 안방 대회 쇼트트랙 메달을 독식할 것처럼 보였다. 중국은 지난 5일 첫 경기 2000m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7일 남자 1000m에서도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었다. 하지만 중국이 금메달을 따낸 두 종목은 모두 편파 판정 논란에 휘말렸다. 남녀 혼성 릴레이 준결승에서 중국 대표팀은 선수 간 터치를 하지 않는 실격 사유의 플레이를 하고도 비디오 판독 끝에 결승에 진출해 금메달을 땄다. 국내 팬은 블루투스 터치라고 꼬집었다. 남자 1000m 준결승에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한국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에도 연달아 탈락했다. 에이스 황대헌은 중국 선수 둘을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심판은 비디오 판독 끝에 실격이라는 석연치 않은 판정을 내렸다. 이준서도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판정으로 실격 처리됐다. 황당한 판정은 결승에서도 반복됐다. 헝가리의 사오린 산도르 류카가 1위로 경기를 마쳤는데 심판은 류가 2차례 페널티를 범했다며 탈락시켰다. 결국 2위와 3위로 들어온 중국의 런즈웨이와 리원웅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은 황대헌이 탈락하면서 결승에 오른 선수들이다. 중국의 홈 어드밴티지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AP통신은 런즈웨이가 논란이 많은 결승에서 살아남아 우승했다고 썼다. 한국과 헝가리 등이 강하게 항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신도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 이때부턴 편파 판정 논란도 없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국의 금메달도 사라져 버렸다. 이후 치러진 6개 종목에서 중국은 동메달, 여자 릴레이 3000m, 1개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입상은커녕 결승에 오르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역경을 이겨낸 한국은 집념의 메달을 연달아 따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16일 밤 천안시에 있는 안 후보 유세 차량 사고 사망자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 뒤에 안철수 후보와 약 20분 정도 두 사람만의 회동을 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와 만난 뒤 SNS에서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피해 회복과 사태 수습에 전념하고 계신 안철수 후보님과 인간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고인과 유가족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사고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신 환자분과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중에 있는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님께서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안전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안 후보가 지난 13일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공개 제안한 이후 사흘 만이었다. 윤 후보는 장례식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함께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께 안타깝고 불행한 일에 대해 인간적인 면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힘은 못 되더라도 마음의 위로라도 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취재진이 추측하는 것은 오늘 장소가 장소인 만큼 다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후보 단일화 관련 대화는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윤 후보와 동행한 대변인단은 두 후보가 배석자 없이 25분가량 대화했다고 전했다. 유엔이 북한에 납치돼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납북자 21명의 존재를 공식 확인하고 북한 당국에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17일 유엔 인권서울사무소와 납북자 가족 모임 관계자 등을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고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가 1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킨타나 보고관이 평양 시민 명부로 확인된 평양 거주 납북자 21명에 대한 납북자 가족 모임과 유엔 인권서울사무소의 조사 내용을 청취한다며 유엔 차원에서 북한 자료에 근거해 납북자를 공식 확인하고 생사 확인 요구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1년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210만 평양 시민의 신상 자료를 납북자 가족 모임이 확보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 505명의 신상 자료와 대조 분석한 결과 납북자 21명의 평양 거주가 확인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에 이들 21명에 대한 생사 확인 요청을 했지만 북한은 2013년 9월 확인 불가능 통보를 했다. 이에 납북자 가족 모임 측은 유엔이 나서달라고 요구했고 유엔 인권서울사무소는 수년간 사실관계를 검증했다고 한다. 킨타나 보고관은 17일 2020년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의 피해자 가족 대표 황인철 씨도 만날 예정이다. 또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등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도 만난 뒤 오는 23일에는 출국 전 방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킨타나 보고관은 16일 통일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문제, 인도적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등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진보 좌파 성향의 인물인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오전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로 광복회가 운영하는 국회 카페 수익금 6,1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쓴 사실 등이 드러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겠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돌연 사퇴한 셈이다. 광복회원으로 구성된 김원웅 퇴치 집행본부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다. 본부 측 관계자는 김 회장의 잦은 사퇴를 환영하면서도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감사의 한계로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 사퇴에도 일부 광복회원은 16일 광복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복회 집행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김원웅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가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결과라며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집행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택 근처 복집에서만 총 15회에 걸쳐 318만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16일 제기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A씨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순회동 자택과 500m 거리의 보거요리 전문점에서 법인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며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이곳에서만 15회 31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정상적인 업무 추진비 집행이 아니고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 아파트 2402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집으로 배달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은 기생충의 비밀이 밝혀지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그림자 대선 조직이 은밀하게 도운 게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부터 이재명 후보 부부가 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썼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와 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 배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해명을 내놓든지 그럴 수 없다면 이제라도 이재명 후보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받는 게 국민께 올바른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한 배 씨가 사적 통화에서 김 씨의 많은 음식 주물량의 의문을 제기하며 기생충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김 씨가 옆집에 사는 이들에게 음식을 조달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어 김기현 국회의원 넷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글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2021년 3월 합숙소, 이재명 후보 집 옆집의 사용 용도에 대한 허위 문서를 꾸몄다는 취지의 블라인드 글이 올라왔고, 다음 달엔 합숙소 문제에 대해 내부 감사를 요청하는 글이, 또 같은 해 8월엔 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들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글도 올라왔다며 조각을 맞춰보면 이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재명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재명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부인 김 씨는 경기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은 아파트 2402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공격했다. 해당 의혹을 전날 처음 제기한 원희룡 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현욱 변호사였다는 점을 겨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 앞집인 2402호에 살았던 사람이 현재 성남아트센터 공연기획부장으로 근무 중이라며 근무지가 바뀐 것도 아닌데 2020년 갑자기 집을 비워주고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이현욱 공사 사장이 임원 합숙 규정까지 바꾸면서 앞집을 사용하게 왜 한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 씨가 2018년 밥을 지어요라는 책을 내면서 사인회를 열었을 때 이현욱 변호사가 와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다. 원희룡 본부장은 옆집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도 지적했다. 그는 원래 이재명 후보 옆집에 살던 사람은 이재명 후보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 유학까지 갔다 온 사이라며 2년 전 갑자기 떠났고, 이곳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아지트로 쓰이게 됐는데 이재명 후보 부부가 이걸 모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짙다.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꼴이 된다며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가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이번지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해당 주택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엉터리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5급 공무원 배 씨, 김혜경 씨의 노예였나 지난 8년간 공무활동 기록은 0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부의 사적 심부름 의혹을 받고 있는 배 씨가 과거 성남시에서 시정 해외 홍보와 내방 외국인 의전을 맡아 공무원으로 8년간 일하면서 내부 결제 공문이나 홍보물 작성 등 단 한 건의 공문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무원이 아닌 김혜경 씨의 공로비였기 때문이 아니냐고 맹공을 펼쳤다.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의 배 씨가 2010년 7월부터 2018년 5월 재직한 기간 동안 담당 업무인 시정 해외 홍보, 내방 외국인 의전 관련 직접 작성한 내부 보고서, 시청의 해외 홍보물, 활동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보관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기간 동안 36번의 외국 관계기관 인사들의 성남시 방문이 있었지만 배 씨가 작성한 문서나 활동사진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8년간 시에서 근무한 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했던 배 씨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과거 성남시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의구심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는 이와 관련된 시의원들의 지적이 실려 있다. 성남시의원은 총무과장이 낸 자료에는 배 씨의 업무가 의전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서실장이 가져온 자료에는 외국인 의전이라고 되어 있다라며 외국인 의전이라고 직원을 하나 상근직으로 뽑아 놓을 수가 있느냐? 이분이 사모님, 김혜경 씨, 수행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또 수행도 한단다라고 했다. 배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 한편 전날 강전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업무 과정을 공문서로 남기는 일반적 공무원들과 달리 본인 작성 공문서 한 장이 없는 배 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공문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 가족 불법 의전이 유일한 업무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의 관련 질의에 이 후보 측은 성남시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 밝혀진 바와 같이 배 씨의 업무 내역은 성남시청 인사과보다 성남시장의 부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배 씨가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간에 흔적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강 부대변인은 흔적조차 없는 공무원이었다면 배 씨는 불법 의전을 담당하는 노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씨가 공무원직을 가진 노예가 아니었음을 계속 부인하려면 2012 번지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2021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한 시점까지 김혜경 씨와 배 씨 사이의 통화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며 배 씨가 공무원이었는지 공무원직을 가진 노예였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 발생을 앞두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절충 방안을 찾고 있다.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고 사회 마비가 우려되나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도 함께 고민하는 모양새다. 현행 사정 모임 6인 다중이용시설 영업 9시 제한 수위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일부 방역 조치는 중단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18일 조정안을 발표한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4,443명으로 전날 57,175명보다 33,268명 급증했다. 조만간 10만 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은 현실이 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말 하루 13만에서 최대 17만 명 발생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전문가의 예상은 이보다 많다. 3월 초 정점에 접어들어 확진자는 3월에는 20만에서 최대 30만 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유행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 위험 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 중증 환자 수는 현재 300명대 초반이지만 확진자 폭증 시차를 두고 늘어날 여지가 다분하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식당, 카페, 매장 영업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주고 사적 모임 인원도 8인까지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화를 확정해놓고 그 수위만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리할 수 있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14일 전문가들은 성급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강요해왔다. 그들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이 자리에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영업 제한과 사적 모임 조정, 방역 패스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목적 달성할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첨언했다. 전문가들은 폭증세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확진자 규모 고점이 높아지고 인명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완화하지 않을 조짐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자 영업총연합은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 지침에 저항하고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자가 기입식 역학조사 도입으로 유명무실해진 QR코드 기반 출입 명부는 점차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 패스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적용시설 변화가 거론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 여러 의견을 듣는 단계라며 거리두기 조정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될 사항으로 18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대면,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 회의 의견을 정부가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자영업비대위와 함께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되고 있는 추가 경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영업 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사실상 국회가 개점 휴업이 되었으며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강조했던 추경 처리는 사실상 중단 상태라며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 되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감안하여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추가 경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신속 합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세희 회장은 고강도의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실패한 방역 방침이며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대선 주자들의 50조 원, 100조 원 논의가 실제로는 추경안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추가 경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IT 업계가 재택근무를 연장하는 등 방역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일 사내 공지를 통해 당초 다음 달까지 하려던 재택근무 체제를 오는 6월까지 전사 차원에서 이어간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오는 4월 새로운 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미뤄지게 됐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7월 임직원 안전을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원격 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3월까지 원격 근무를 연장했는데 또 한 번 연장하게 됐다. 네이버는 직원들의 대면 회의나 출장, 회식 등도 금지했다. 사옥에 출근하려면 사전에 조직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근한 직원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사업 내 사내병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이달 초 구정 연휴 직후부터 기존의 원격 근무 방침을 강화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오는 18일까지 조직장 승인 없이는 회사 출입이 어렵다. 피치 못하게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면 자가진단 키트나 PCR 검사지를 회사에 사전 제출해 음성일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자가진단 키트 20회분을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이달 21일부터는 기본적으로 재택을 권고하되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자택에 배송된 검진 키트로 검사 후 음성이 확인돼야만 한다. 게임 업계도 재택근무가 이어지고 있다. 넥슨은 재택근무 체제를 운영 중이고 넷마블도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NC소프트는 부서별로 절반씩 돌아가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순환근무 체제를 한다. 라인플러스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워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완전 재택근무를 하든 부분 재택근무를 하든 직원이 선택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사무실을 기존 고정석에서 회사에 나오려는 직원들을 배려한 자율좌석제로 바꾸기로 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방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가 막바지에 이르렀냐는 물음에 합리적인 시나리오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약 80%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러스는 점점 덜 치명적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여전히 50세 이상 노년층이나 중증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인간과 함께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과 함께 살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설은 남은 20% 확률로 오미크론보다 더욱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짚고도 오미크론은 치명적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구상에는 여전히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바이러스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16센트, 약 190원 하던 반도체 칩 하나가 지금 $24, 약 28,700원로 150배 올랐다. 매달 3억에서 4억 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 대구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부품을 만드는 A업체의 대표는 1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작년 6월부터 적자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반도체 칩 가격이 100배, 150배로 올라가니 시장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며 매달 300만 원이던 부품 조달 비용 지금은 4억 원 넘게 든다. 납기도 지켜야 하고 부품값 상승분은 제때 반영이 안 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하면서 A사 같은 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구하는 건 완성차 업체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몫이라서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량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다 보니 중견 부품사들은 홍콩 등지에 있는 중간 판매상한테 웃돈을 주고 반도체 칩을 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다른 비부품사 대표는 완성차 업체와 계약한 물량을 맞추려면 값이 비싸도 반도체 칩을 사와야 한다며 별거 아닌 칩 가격이 100배씩 오른 상황이니 반도체 수급이 올해 안에 해소될 수 있을까 싶다고 걱정했다. 올 상반기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회복될 거란 전망이 많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영 실적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550여 곳의 지난해 3분기 기준 평균 영업이익률은 1.1%였다.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이 평균 3%에서 4%를 유지하다가 부품난이 본격화하면서 실적이 고꾸라졌다. 한국은행은 자동차 부품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는 완성차 생산 차질 여파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했고,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취급하는 업체는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종업원 10인 이상은 4,660여 개, 26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도체 부품난을 겪으면서 주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성차 업체는 수요 증가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지만 중소부품업계는 한계 상황에 몰리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엔 1차, 2차 협력업체에만 반도체 수급을 맡겨놓기 불안해 직접 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반도체 담당 임원이 수시로 해외 출장을 다니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찾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인피니온이나 르네사스, 일본, NXP, 네덜란드 등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세계 완성차 업체가 달려가 경쟁하듯 재고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지리자동차, 미국 GM 포드 등은 직접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강현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도 지난달 실적 발표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직접 조달, 완성차 및 협력사 간 공용 반도체의 스왑, 교환, 추진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소비자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신차를 계약해도 차를 인도받기까지 1년 안팎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사업을 시작한 신씨는 작년 11월 신형 카니발 9인승을 계약했지만 올 연말에나 받을 수 있다는 판매사원의 얘기를 듣고 구입을 포기했다. 신씨는 지방을 오가야 해 당장 차가 필요해서 결국 장기 렌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기아에 따르면 인기 차종은 출고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다. 스포티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지금 계약해도 1년 2개월 뒤에나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차인 제네시스 GV60 등도 1년 정도 걸린다. 급기야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신차를 살 때 마이너스 옵션도 등장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일부 편의 사양을 빼면 출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서다. 현대차 관계자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나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을 빼면 차 값을 깎아주고 몇 개월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했다.
GM, 벤츠, BMW 등 수입차는 아예 일부 옵션이 빠진 채 판매되고 있다. 한국 GM 관계자는 반도체 부족이 북미 유럽도 똑같다 보니 해외에선 주행 안전 등 핵심 기능과 관련한 반도체 재고 관리에 집중하면서 시트 열선 주차 보조 같은 편의 사양은 한두 개 제외한 채 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수입차 구매자들 사이에선 신형이라 차 가격은 올랐는데 기능은 2021년형보다 못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차도 귀한 몸이 됐다. 신차를 구입해도 출고까지 오래 걸리고 기능은 전년 모델만도 못한 경우가 있어 중고차 수요가 늘고 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K카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심으로 중고차 시세가 매달 오름세다. 테슬라 모델 Y는 이날 시세가 7,800만 원대로 지난달보다 30%가량 올랐다. 거의 신차 가격 7,989만 원과 맞먹는다. 박상일 K카 팀장은 신차 대기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 중고차 시세가 신차 가격을 웃돌기도 한다고 전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중고차 평균 시세가 2,484만 원인데 올해 신차 가격은 2,199만 원에서 2,814만 원이다. 차량 반도체 공급난이 본격화한 건 2020년 말부터다. 코로나19 여파에서 차츰 벗어나며 완성차 판매 증가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가전용 제품 생산에 주력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 반도체 설비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금세 공장이 가동되는 게 아니어서 공급 차질이 길어지고 있다며 여기에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빨라지며 공급난을 부채질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중견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더욱이 전기차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공급망이 도태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세심한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